네, 안녕하세요. 국어 자료 강도 5주 3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음운상의 특징 가운데 어두자음군과 합용병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5번째 PPT 6조까지 어두자음군 체계를 살펴보는 것에서 마쳤는데요. 오늘은 5번째 PPT 자료 7쪽 이제 모음으로 넘어갑니다. 음운상의 특징 가운데 모음 체계와 모음 추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6쪽에 중간쯤에 보면 중세국어의 모음은 모음이 자리를 이동하는 모음 추이를 겪었다라는 얘기와 그 다음에 7개의 단모음, 즉 단순모음, 단모음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아래아의 소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걸 하나하나 이제 모음 체계, 모음 추이, 그 다음에 단모음 체계, 아래아의 소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7쪽에서는 이제 모음 체계와 모음 추이, 물론 모음 체계와 모음 추이를 알아보는 방법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중성회를 토대로 이제 체계를 제구한 것이죠. 체계를 제구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성자의 그런 어떤 제작 원리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훈민정음 문자의 체계를 살펴볼 때 모음 체계의 기본자는 천지인 삼재, 아래아, 의, 이렇게 세 개라는 거는 여러분도 다 알고 있죠. 자음의 경우에는 기본자를 바른 기간 상형을 하고 획을 하나씩 더하는 가획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전청, 차청, 또 뭐 불청, 불탁자들이 나왔다면 모음의 경우에는 원리가 조금 다릅니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모음의 경우에는 천지인 삼재,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를 본뜬, 그러니까 상형은 상형인데 발음기한 상형은 아니고요.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철학적인 동양 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형을 한 아, 의, 이가 기본자고, 이 기본자를 제외한 나머지 중성자 8자는 지금 7쪽에 소개하고 있는 4가지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가획의 원리는 좀 선생님들이 많이 설명을 하시는데 모음의 이런 어떤 제자 과정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확히 좀 알고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모음은 중성자를 가지고 중성 기본자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방식이 자음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아래아의 의를 합하는데 의와 아래아를 합했을 때 아래아가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이게 뭐죠? 부서법이죠. 또 예를 들면 2번 같은 경우는 아래와 이를 합하는데 이의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 여러분들 병서, 연서, 부서 생각나지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는 부서법이라고 하는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같은 경우는 아래아에 을을 더하고 아래아를 이를 더하는데 위에 붙이느냐 아래에 붙이느냐, 오른쪽에 붙이느냐 오른쪽 왼쪽이라고도 하고 안쪽 바깥쪽이라고도 해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오, 우, 그리고 아, 어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기본자 2개가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초출자, 처음 초자 밑에 나와 있어요. 처음 만들어져 나오는 글자라 해서 1, 2번의 오우와 아, 어는 초출자입니다. 초출자이고요. 3번과 4번은 보면 아래아에 기본적인 이미 만들어진 초출자 오우, 아어를 결합했을 때 요유, 야여가 나오게 되죠. 이런 것들은 초출자에 다시 한번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재출자라고 부릅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 이제 기본자가 아래아, 의, 이, 아,
아, 어, 오, 우, 아야, 어여, 오요, 우유 해서 11자, 중성 기본 11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차 합성으로 만들어진 초출자, 그리고 1차 합성자와 아래아가 다시 결합해져서 만드는 제출자. 근데 재미있는 것은 모음자는 자음의 경우에는 획을 하나 가하는 것이 어떤 변별적 자질이 더해지는 것과 같은 음성적인 결합을 나타내는 것이었던 반면에 모음의 경우에는 문자상의 합성이지 음가가 결합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이 굉장히 만들어내는 방식이 좀 다른데,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이제 국어사 시간에 조금 더 어렵게 이렇게 맨날 말하니까 여러분들 미리 걱정되지요. 그래서 그 중성 같은 경우는 중국의 성운학의 체계 속에 없는 개념이에요. 성운학의 개념에는 중성이 따로 분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성의 경우에는 성운학의 성모 체계를 그대로 수용을 해서 용어도 많이 그대로 쓴 반면에, 중성은 이제 새로 만들다 보니까 훈민정음 체계에서 새로 만들다 보니까 좀 용어도 새롭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성 부분이 훨씬 더 창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찌되었건 간에 문자상의 합성일 뿐 음가상의 합성도 아니고, 초출자, 제출자 용어 기억하고 자음의 제자 원리나 가획의 원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런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성 글자들을 만드는 과정들을 기억을 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쪽입니다. 소실 문자, 이제 사라진 문자, 아래아. 이제 왜 아래아라고 부르는지는 보통 알겠지만, 뭐 명칭이 있어요. 뭐 꼭지, 이응, 여린, 히읗. 이제 히읗에서 왜 없는 거 있잖아요. 여린, 히읗, 뭐 아래아, 뭐 이런 명칭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레아 같은 경우 세종 당시에 얘를 뭐라고 불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후대에 아레아에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아리아의 그 변화와 이제 소실되는 과정에서 다른 모음으로 합류가 되게 되잖아요. 근데 주로 이제 우리가 아라고 부르는 그 아와 합류가 되다 보니까 부서법상 이 아레아는 아래쪽에 쓰게 되잖아요. 큰 아는 오른쪽에 쓰지만, 그래서 이 아이를 아레아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네, 어쨌든 우리가 반치음이나 순경음과 마찬가지로 초기 국어학, 여러분들 뭐 초기 국어학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과거의 문헌 같은 경우를 보면 현대에서 볼 수 없는 것들에 제일 먼저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음의 경우에는 자음과는 달리 지금 사용하지 않는 문자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건 아레아밖에 없기 때문에 아레아의 음가에 대해서 이제 아주 초미의 관심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네, 15세기 국어의 모음 체계에 대한 연구는 사실 이 소실문자 아의 연구에서 출발했다. 심학 이숙령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1940년에 쓰신 아레아음구가 최초의 과학적인 국어학 논문이다. 뭐 달리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아레아의 음가, 우리가 선생님이 예전에도 얘기했었잖아요. 초기 국어학의 연구는 음가론 중심이 되고, 그래서 국어사 자체가 음운사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모음의 이 아레아의 음가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논의가 국어사, 특히 그 모음사 연구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후기 중세국어의 모음 체계는 아레아의 음가를 추정한 후 훈민정음의 중성 체계에서 얻어지는 이런 의, 이, 오, 아, 우어를 포함하여 7개의 단모음 체계로 단모음 혹은 단순모음의 체계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어요. 야여 요유는 글자상으로는 기본자에 들어가 있지만 이중모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네 글자는 빼고 아래아, 의, 이, 오아, 우어 해서 7단모음, 7개의 단모음 혹은 단순모음 체계가 15세기의 모음 체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음 체계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난 2차 시에서 모음 조화, 알타이 공통 특징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모음 조화도 알타이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서
이 모음조화는 15세기의 주요한 연구 대상이기도 했죠. 일단 이 모음 체계는 모음조화에 따라서 아래아는 양모음이에요. 아래아, 아, 오의 양모음과 어우의 음모음의 대립관계로 해석이 되었죠. 그러니까 아래아와 가 대립을 하고 아와 어가 대립을 하고 오와 우가 대립을 하고 있고, 현대국어도 모음조화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현대국어는 어간 모음이 오인 경우에만 이제 뭐 양성모음 계열의 어미를 좀 선택하는 것이 좀 분명할 뿐, 모음조화가 중세국어만큼 선명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모음조화도 근대를 거쳐 현대국어에 이르는 과정에서 좀 약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모음조화가 사라진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자바, 뭐 복가와 같은 어미의 결합이나 살랑살랑, 설렁설렁과 같은 의성의태어에서 모음조화의 흔적은 분명하게 잘 드러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15세기보다는 모음조화가 더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다음, 그래서 15세기 모음체계에 대한 연구는 아의 음가 추정과 모음조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자, 그럼 아래아의 음가가 참 궁금하죠. 뒤에 다시 나와요. 뒤에 다시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그게 주로 이 모음들은 사실 정확하게 이 음역을 추론해서 reconstruction, 재구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대개의 경우 후설 쪽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후설인데, 그러니까 중설에 좀 가까우냐, 완전히 후설이냐, 그리고 저모음이냐, 아니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으냐, 그리고 원순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따라서 아직까지도 사실 좀 논란이 많은데, 보통은 뭐 물론 선생님 같은 경우, 다른 교수님들 같은 경우도 좀 달리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경우, 이 두 개의 음성기호는 후자는 원순성을 가지고 있어요. 원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후설이 되죠. 반면에 앞에 있는 애는 원순성이 없고 상대적으로 좀 중설에 좀 가까운 소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를 일반적으로 좀 전자를, 원순성을 갖고 있지 않은 전자를 아래아의 음가로 보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아직 이 부분도 논란이 조금은 아직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9쪽. 9쪽 중성체계라고 해서 이제 이 훈민정음의 체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음을 공부할 때는 뭐 전청, 차청, 불청, 불탁 이런 어떤 성문학적인 용어라든지 그런 용어들을 배웠었는데, 모음은 사실 그렇게 초출, 제출도 좀 흔히 말하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그렇다면 모음의 체계는 자음만큼 어떤 현대 음성학, 현대 조음 음성학적인 개념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짚어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훈민정음 해례 제자해의 중성해에서 어떻게 중성체계를 설명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런 해례의 설명을 통해서 7개의 단순모음체계, 단모음체계를 재구성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일단 훈민정음 제자해에서 중성에 대한 설명에는 어떤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제 설축, 설소축, 설불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 이 페이지의 맨 밑에 보면, 맨 밑에 줄에 보면 비교라고 되어서 현대 조음 음성학에서 모음을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해 놨어요. 뭐 다들 알고 있겠지만, 모음을 분류하는 기준은 주로 이제 혀와 관련이 됩니다. 혀와 관련이 돼서 혀의 전후 위치, 그러니까 전설, 뭐 중설, 후설,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 혀의 높낮이, 그러면 뭐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그 다음에 입술 모양에 따라서 입술을 오, 우와 같이 입술을 오므리게 되는 소리는 원순모음, 또 이, 에처럼 입술을 펴는 소리는 평순모음. 아마 학교 문법에서 공부했었던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현대 조음 음성학에서의 모음 분류 기준은 이러한데, 이 기준이 중성에 대한 해례 제자의 설명에서 비견할 만한 개념이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자음만큼 비견할 개념이 있는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비견할 만한 개념들이 나오는데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은, 현대 조음 음성학의 분류 기준은 지금 3개잖아요. 3개인데 제자에서 보이는 중성에 대한 분류 체계에서는 3개가 나오지는 않고 2개만 나와요.
두 개만 나와서 이제 1대1 대응이 안 돼요. 대응이 되지 않아서 한 개념에 두 가지 속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인데 약간 모든 뭐랄까요, 20세기 이후에 한국의 모든 문화나 뭐 학문까지도 서구 중심의 어떤 그런 패러다임에 근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훈민정음에 대한 평가도 서구에서 칭찬을 해주니까 더 좋아하는 면도 사실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이야 우리가 뭐 워낙에 문화적인 역량이 좀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스스로 평가하고 서구의 관점에 대해서 그렇게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경향은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아무래도 현대 음성학과의 비교를 통해서 훈민정음의 과학성이나 어떤 우월함에 대해서 평가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15세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20세기 이후, 20세기, 21세기 현대 음성학적 개념이 딱딱 맞아 떨어질 수는 없죠. 거의 근사치로, 자음의 경우에도 거의 근사치로 이렇게 그런 개념들이 보이는 것만 해도 이제 대단하다라고 하는 건데 모음의 경우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설축, 여기서 축, 여기에 지금 축이라는 한자가 두 개나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 수축할 때의 축이에요. 수축할 때 축. 그럼 설축은 뭘까요? 혀가 수축한다. 자, 혀가 수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세요. 우. 자, 이 할 때는 혀가 평평하게 펴지죠. 이 전설이에요. 전설 모음이고 혀가 수축하지 않아요. 평평하게 펴져 있어요. 반면에 우 할 때는 상대적으로 혀가 뒤로 가죠. 우 뒤로 가면서 또 입술도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우는 여러분들이 원순성이라는 생각에 더 포커싱을 두게 되겠지만 우 할 때의 혀의 뒷부분, 혀의 후설 부분이 뒤로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혀가 수축한다고 봐요. 뒤로 가는 것을. 아무래도 이제 구부리게 될 테니까 혀를 구부리게 될 그것을 이제 설축이라고 합니다. 혀가 수축한다. 그러니까 혀가 수축한다는 것은 후설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설불축은 혀가 수축하지 않으면 전설이 되는 것이고 설소축은 혀가 약간 수축하는 것은 중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축, 설소축, 설불축은 후설, 중설, 전설을 가리킨다는 견해가 일반적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봐도 1대1 대응을 한다라는 느낌이 들죠. 또 그리고 모음을 분류할 때는 특히 혀의 중요함을 이제 밝힌 것은 기본적으로 현대 조음성학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설축을 이렇게 단순하게 뭐 후설, 중설, 전설로 보지 말고 학자에 따라 설축은 후설의 저모음이다. 그러니까 좀 더 아래쪽 돌이다. 뭐 불축은 전설 고모음이다. 설소축은 그 중간 단계, 뭐 중설 중모음이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현대 음성학에서 모음을 분류하는 기준은 3개인데 여기서 2개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밑에 하나가 더 나오거든요. 2개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러한 견해도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장과 구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또 다른 축이 나오죠. 이 축은 원순성, 입술을 둥글리는 것과 그러니까 한자가 전혀 다르잖아요. 구장은 별장자이기 때문에 장순 혹은 평순모음, 장순모음이라고는 잘 안 해요. 그래서 평순모음을 말하고 그 다음에 구축은 원순모음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비교적 1대1 대응하는 개념이고 뭐 혹자에 따라서는 개구도 입술을 벌리는 정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 할 때는 개모음이고 이 할 때는 폐모음이다 해서 그런 어떤 입을 벌리는 정도, 개구도의 단계를 나타내는 척도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사실 이 해석을 명쾌하게 어떤 것이 정설이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 모음을 분류하는 중성체계를 분류하는 기준에 설축, 설소축, 설불축, 그 다음에 구축과 구장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해줘도 아마 일반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알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중성체계, 그러니까 중성자들을 분류하는 기준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갈까요? 네, 그래서 잠깐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은 중성책에 이어서 15세기 국어 모음체계, 즉 15세기 국어가 후기 중세국어잖아요. 그래서 후기 중세국어의 모음체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음도 그렇지만 이 15세기, 그러니까 역사, 우리가 앞에서 통시 언어학에 대한 역사적 연구가 문헌에 근거하기 때문에 한계가 많다라는 얘기를 초반에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15세기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여러 문헌들을 근거로 이제 살펴볼 뿐, 그래서 이 모음체계가 학교문법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문법과 뭐 일반적인 국어사에서 이제 수용하는 15세기 즉 후기 중세국어의 모음체계지만 다른 모음체계들도 굉장히 많은 제한이 있었어요. 많은 제한이 있었는데 그만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일단은 이 모음체계를 알고 있어야 다른 모음체계, 어떤 비판적인 이 모음체계를 비판하는 다른 모음체계를 나중에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건 이제 국어사 시간에 배우도록 합시다. 국어사 시간에 배울 거 참 많죠. 또 그런 생각이 들죠. 야, 이거 미리 들어두는 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죠. 그럼요. 뭐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수강 많이 해놓은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체계를 제안한 사람은 이제 국어사 개설을 쓴 이제 이기문 교수님의 체계입니다. 이기문 교수님의 체계는 아레아의 음가를 심학 이숙영 선생 아까 말했던 그 견해를 따라서 아까 그 아의 모음, 원순성이 없는 지금 이 모음 체계의 가장 밑에 줄에 밑에 줄 오른쪽에 보면 이게 복사를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 그 기호가 보이죠? 네, 기호가 보이죠? 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모음 사각도라고 그래요. 역사다리꼴이죠. 그래서 모음 체계를 설명을 할 때는 항상 이런 모음 사각도를 그리는데 이걸 모음 사각도라고 해요. 모음 사각도인데 이 모음 사각도는 다 역사다리꼴. 왜 그러냐면 사람의 구강 내부 구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위턱 쪽, 즉 뭐 경국의 연국의 이가 있는 이쪽은 이제 이, 으, 우처럼 이제 공간이 넓고 상대적으로 아래턱 쪽은 이제 공간이 좁아서 알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변별될 수 있는 모음의 수가 좀 적기 때문에 모음 사각도는 역사다리꼴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체계를 이제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소실모음의 음가는 아보다 다소 높은 위치에서 실현되는, 여기는 지금 평평하게 그렸지만 아보다는 조금 위에서 실현되는 후설모음, 그리고 이제 평순모음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대략 아와 오의 간음 정도가 아닌가. 이제 여기는 여러분 보기가 좋게 이렇게 줄을 맞춰 놓은 것 뿐이고 실제 음역은 조금 이제 아보다는 조금 있죠. 아와 오 사이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이기문 선생님의 이 그 모음 체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뭐 전설, 중설, 후설은 알 텐데 이 모음이 있죠. 이 모음의 아래쪽이 텅텅 비어 있죠. 여기가 전설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모음을 발화할 때 전설에서 제일 많은 모음을 변별할 수 있어요. 이, 에. 정말 많은 그런 모음을 발화할 수 있어요. 물론 국어의 경우 현대 국어는 이, 에라고는 하지만 사실 우린 이, 에 두 개밖에 변별 못하지만, 그런데 이 전설 계열이 텅텅 비어 있는 것이 모음 체계상 굉장히 보편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모음 체계가 되는 거죠. 물론 거기에 대한 이유가 이제 모음 추이라고 해서 요번 차시에서 또 배우게 되겠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이기문 교수가 제안한 이 모음 체계는 전설 모음 계열이 텅텅 비어있다는 사실에서 굉장히 불안정하고 비대칭적인 모음 체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후기 중세 국어의 모음 체계 여러분들 좀 잘 기억을 해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전설에 이가 있고 중설 쪽으로 가니까 의어아가 있고 그 다음에 후설 쪽으로 가니까 우오와 아래아가 구석에 처박혀 하나 있죠. 지금 현대 국어와 비교하면 애모음의 전설 모음들이 없는 거고요. 자, 이런 상황인데 전기 중세 국어, 그러니까 왜 이런 모음 체계를 갖게 되었냐를 그 직전 단계인 10세기부터 14세기 사이의 전기 중세 국어의 모음 체계의 상황과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기중세국어의 모음추이. 자, 지금 전기중세국어의 모음 사각도, 모음 체계를 제시했어요. 앞 페이지에 15세기의 모음 체계와 비교를 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빨리 왔다 갔다 비교해 보세요. 빨리 왔다 갔다 비교해 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죠? 일단 전설 쪽에 어가 들어가 있어요. 어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은은 밑에 있고 우는, 자, 모양새가 조금 다 다르죠? 다르죠? 일단 다음 페이지를 먼저 보고 올게요. 자,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여기 그림을 보면 전기중세국어에서 어가 전설 쪽에 있던 게 을을 쳐요. 을을 치고 은은 그러면 또 올라가면서 우를 치고 우는 뒤로 밀려가면서 오를 밀고 오는 우한테 밀리니까 아래아를 밀면서 또 내려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로 후기중세국어의 바로 전설이 텅텅 비어있는 모음 체계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가 전설 쪽에 가깝다가 그 위치를 쫙 밀면서 15세기의 모음 체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가 아니라 그 전 페이지로 다시 돌아와 주세요. 여러분들이 의문론적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지가 참 이제 애매하고, 이 수업이 의문론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 옆에 애가 붙어 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애라는 뜻이 아니라 어의 음역이 애만큼 앞쪽에서 난다. 그러니까 어도 애도 아닌 소리예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여러분들 경상도 사람들이 의와 어를 변별 못한다. 사실은 의와 어를 변별 못한다는 건 의와 어의 중간 음역을 발음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는 우리처럼 중부방언 하자들처럼 의와 어를 확실하게 변별하는 사람들은 의도 아니고 어도 아니게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합류되어서 그 중간 음역에서 발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호는 무슨 뜻이냐면 이때의 어는 어가 애로 발음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어보다는 좀 더 앞쪽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형적인 애도 분명히 아니게 되겠죠. 네, 나머지 소리도 같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네, 자, 모음 추이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기중세국어의 모음 체계를 앞서 제시한 후기중세국어의 모음 체계 비교해보면 개별 모음들의 음역의 차이가 있음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언어는 알다시피 역동적인 다이내믹 스트럭처예요. 그러니까 언어사나 국어사를 공부하는 거죠. 뭐 정태적이어서 변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이걸 굳이 배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언어는 역동적 구조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래서 음역 이동들이 자음이든 모음이든 다 음역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의 역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음이든 모음이든 조음의 영역이 변화하게 된다. 특히 한 언어의 모음 또는 모음들의 조음 영역이 역사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바우얼 시프트, 모음 추이라고 합니다. 모음 추이라고 해요. 음역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봤다시피 어가 좀 상대적으로 앞쪽에 있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의 위치, 중설 중모음의 위치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소리는 다른 소리로 옮겨가고 음역 이동이 차례 도미노처럼 일어나게 되겠죠. 모음 추이는 일종의 도미노 현상과 비슷해요. 그래서 모음 추이가 일어나서 결과적으로는 후기 중세국어의 이러한 모음 체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 중세국어와 후기 중세국어의 모음 체계를 비교해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어의 중설화. 네, 어의 중설화. 그러니까 이제 전설에 애에 가까운 그런 발음이었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 발음으로 중설화를 하고, 그러면서 을을 밀고 우를 밀고 오를 밀고 아래아까지 이제 밀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후기 중세국어에 굉장히 비대칭적이고 보편적이지 않은 전설이 공동화된, 공동화 여러분들 왜 그 사회 시간에 배우는 도시 공동화. 그래서 도시가 저녁 시간이 되면 사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쫙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건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모음의 음역 이동에 의해서 전설의 공간이 공동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공동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어의 중설화로 인해 연쇄적인 모음의 음역 이동으로 아래아가 후설 저모음의 위치로 궁극적, 그러니까 제일 구석에 처박히게 된 건 누구예요?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레아가 구석에 들어가고 상대적으로 이 구석의 위치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아래턱 쪽은 조음의 영역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다리꼴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래쪽의 그 조음 영역에서 너무나 강력한 모음이 있죠. 최고짱, 모음 중에 가장 음운노조 강도가 센 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옆에 갔을 때 이 아레아가 어떤 그런 파워를 발휘하기에는 변별력을, 그러니까 소리가 파워를 간다는 것은 다른 소리의 음역과 겹쳐지지 않게 자신의 변별력을 유지하는 것인데, 아레아의 경우에는 어떤 소실이 되게끔 하는, 사라지게끔 하는 어떤 변화의 요건이 이 모음 추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뭐 의가 고모음을 이렇게 차례차례 쳐서 아는 가장 구석의 음역으로 이동하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모음 조화는 오늘 못 들어갈 것 같고요. 아레아의 소실 13조, 아레아의 소실, 네. 12쪽에서 13쪽, 아레아의 소실. 네. 그래서 15세기 모음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레아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후설 저모음으로 그 위치가 갖는 불안전성이에요. 위치의 불안전성. 그러니까 아레아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근대 국어 시기에 이 모음은 아로 합류를 해서 이제 모음책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죠. 근데 왜 이렇게 사라지게 되었느냐? 모음 추이를 통해 음역 이동을 겪으면서 이 녀석은 파워를 잃게 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러한 그 모음 추이의 체인은 미는 체인이라고 해서 어가 중설하면서 밀어지니까 푸시 체인이라고 합니다. 모음 추이에는 드래그 체인, 끄는 체인이 있고 미는 체인이 있거든요. 근데 미는 체인이니까 밀려서 마지막에 변별력이 없는 음역을 차지하게 된 아레아가 소실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소실의 단계는, 아레아의 소실 단계는 크게 두 단계가 있습니다. 제1단계 소실과 제2단계 소실이 있어요. 이제 2단계 소실을 거치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데, 1단계 소실은 비어두 위치, 제2음절 이하. 그래서 15세기의 조짐을 보면 16세기에 완성되고, 이 첫 단계의 변화는 비어두에서 아레아가 아로 바뀌지 않고 으로 바뀌어요. 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꼭 기억을 해두세요. 모음 조화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제2단계의 소실은 이제 18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데, 이때는 어두에서 변합니다. 어두 위치에서 아레아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크나, 이제 뭐 우리가 편의상 크나라고 하는데 아로 바뀌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18세기 후반의 2단계 변화는 국어의 모음책에서 아레아의 완전한 소실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6주차에서 모음 조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